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11개 부처인데 국방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 결정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첫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1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장이 대상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 경험이 풍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주 UN 대표부 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각각 꼽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선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 민간인 출신이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입니다. 이 밖에 전임 정부의 장관이 유임되는 등 이번 인선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는 오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 혐의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든든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란 관여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정동영 의원은 풍부한 대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장관 재임 시절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고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며 성과를 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란 평가도 나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기반 인선이라며 능력 있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인사라면 추가 유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신임 원내대표단을 오늘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청해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내대표단 역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으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에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추경 집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등으로 협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정보원장마저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국가안보의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에 남겨놓는 것은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첫 공직자가 됐습니다. 정식 임명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6일 중동 사태 관련 현안 보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지만 훈풍은 잠시였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 등을 놓고 양당 수석이 40분 넘게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여야는 협상은 끝났다,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협상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본인들은 단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선 민생 경제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조 속에 오는 26일 본회의 단독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마치 조국 전 장관 같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묻지마식 헐뜯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코넬 대학교 유학비는 전 배우자의 몫이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표적 수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에 대해선 조의금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다고 반박했는데 그게 얼마냐는 질문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핵심 의혹인 돈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검은 봉투법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반격했습니다.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공작이자 기획, 날조라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멈추고 인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란 겁니다. 국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 불발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인준 기류 속 여당은 첫 총리 인선부터 밀려선 안 된다며 엄호에 집중하고 야당은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중동 사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비상 대응을 지시하면서 이미 편성된 추경안에 중동 사태 관련 예산을 담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11건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참모진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지며 처음 회의를 연 건데 핵심 의제는 단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급부상한 중동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며 전 부처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맞물려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편성됐지만 중동 사태를 고려한 추경안 보완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외환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석 보좌관 회의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불발 가능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체류하는 일정 또한 축소되면서 회담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중동 사태 여파로 단시간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도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에서 비롯된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통상부처 고위 당국자들을 국회로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는 24시간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상황 파악 정확히 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건 명백한 오판이라며 재고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루팀 주요국이 대거 참여하는 회의에 불참하는 게 자칫 동맹보다는 북중러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일명 IP4 회담을 추진한다는 점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관련되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때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해외로 나가면 판단을 내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는 점도 부각했는데 복합 위기 속에 발목 잡기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내각을 지휘할 총리부터 인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정회의를 열어 국제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동 사태와 안보 대응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과 맞물려 향후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번 주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내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우려가 불거지면서 우리 산업계는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고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순인데 모두 페르시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운송됩니다.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원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 산업계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전례는 없다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장 타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동 이외에도 원유를 투입할 수 있는지 대체 수입처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들의 안전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은 이란, 이스라엘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물류 노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계 등도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 물량은 202일 분량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액화천연가스도 일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수요 비수기인 하절기라 수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특검 측과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부딪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공판기일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시간이 흘러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실 겁니까? 특검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조치들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군 장교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임무 수행구도로 지정이 안 됐는데 국회로 출동했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현안에는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깁니다. 그동안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이제 특검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검법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계 시점은 오는 26일로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수단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출범 뒤 6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내란 특검이 맡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 수사도 특검이 이어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는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와 다른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신문기일이 김 전 장관의 반발로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모레 25일로 연기됐습니다. 특검과 조율하고 있는 군검찰은 석방을 앞둔 다른 군 수뇌부들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특검팀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신문에도 반발하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에 관한 공사실은 지금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구속기간의 만료로 석방이 임박한 상태인데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기일을 연 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판단한 거라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 측은 재판 전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더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영장신문기일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오는 25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 등 석방을 앞둔 다른 군 수뇌부들도 추가 기소하며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재구속이라는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가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요. 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예, 오늘 일단은 국방, 통일, 외교를 비롯해서 11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단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파격적이다, 실용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실용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누가 임명을 했든지 간에 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일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계속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간의 이 농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좀 높이 산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이 국정기획위에서
그러면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예. 이번에는 조건부로 의무 매입을 하는 이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정부의 기조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또 높이 샀던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게 법제화된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들도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 저희 민주정부에서는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이 국무위원을 또 채우는 일환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AI 기획수석과 이 호흡을 맞출 이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LG AI 연구원 혹은 또 네이버 전 대표 등 이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예. 이 현장감이 있는 그리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면모를 좀 갖추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부처 장관 중에서 정치인들도 물론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유익 있게 보신 것 같고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네.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인사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그 보훈성 인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 가장 눈에 띄는 그 장관 후보자 인사로 김영문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예.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또 2006년에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었고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논란의 중심에 그때 있었습니다. 70일 넘게 네. 파업을 했었죠. 근데 반대로 예.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지금은 민노총 출신 위원장을 앉혔지만 반대의 경우 전경련 회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떤 평가를 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편향성, 특히 이분이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약간의 우려는 지나치게 친노조 성향의 정책들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도 코레일에서 새마을호를 운행을 하고 있다가 인사가 네. 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권오을 그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제가 오늘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점심시간까지 서빙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그랬어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네. 벌써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남북관계가 20년 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점인데 꼭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어야 하느냐, 지명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하고 2005년에 걸쳐가지고 장관을 했단 말이죠. 통일부 네, 장관 그것도 맞습니다. 똑같이.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남북관계가. 네, 네, 네.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참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자리가요. 네. 이 장관 자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개 기초 단체보다 예산이 더 적습니다. 그만큼 조금 유명무실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왔을 때 그나마 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더 커지는 것이고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분야는 이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과거에 있었던 레파토리와 그 스토리가 다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는 사실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수립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강점이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분이 2005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150분 동안 이 핵 협정과 관련해서 이 평화적인 의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150분 동안 했던 그 경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개성공단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한 2018년에도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우리가 몰타식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주의가 해체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통일과 관련돼서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에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해서 햇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보 정부에서 있었던 이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통일과 관련돼서 이 통일부 수장으로서 일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남한을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 이제 국가로 하면서 별개의 민족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동영 장관이 과연 역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카운터파트 아마 통일정선부가 없어졌을 거예요, 북한에. 이 고장난명이라고요. 아무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들과 한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령 간의 경쟁 관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그 관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의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군사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남북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해당 전쟁에 북한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지금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변화는 굉장히 장기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남북 관계 화해 모드가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남북 관계 정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는 후보자에 지금 이제 올라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만약에 임명이 되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탄생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5선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을 국방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국방 개혁이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도 소총수로 과거에 군 병역을 보냈고 또 이분이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3명 중에 2명은 이미 해병대도 다녀왔고 지금 마지막 3남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군대 보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 국가는 이미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인 출신이지만 군인을 그만둔 지 7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거의 민간인화 되어 있는 분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군사 정변이라는 아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조기 대선을 치렀던 그 이유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이 비상계엄의 주축에는 이 군 출신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출신이 새롭게 한번 임명되면서 외부의 시선에서 합리적으로 군을 개혁하고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이 국가의 어떤 군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안규백 후보자가 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분이 뭐 거의 20년 가까이를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방위원장도 지냈고요. 그런데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지명됐다고 하잖아요. 지난 64년간 그러면 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예를 들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이미 해외에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 전쟁 중인 국가,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 군정권과 군령권이 나뉘어져 있는 해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군령권과 관련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군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임명하지 못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 이번 군사 비상 계엄 때문에 군인이 다시 정치 일선에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본 것처럼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에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든 지금 오늘 11명 모두가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정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제청을 하게 되겠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주호 네. 지금 총리가 이제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빨리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물으시고 또 해명도 제대로 들으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국가적인 공백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번 주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외에는 전체적인 이런 국내의 정치, 경제의 모든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 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 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십시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외교적 실책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외통위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일단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10여일 전부터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결정했을 때 G7보다도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요지에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가 정식 초청국이 된 이후에 3년 내리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외교의 가장 핵심은 그 나라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런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국내 현안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얘기했는데 국내 현안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또 한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에서 그런 의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각국의 그 국방비 비중이 GDP 대비 5%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국방 관련한 군수산업 그 수입이 굉장히 유럽에서 많아질 거예요.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나라 군수산업 세일즈를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이게 나토하고 나토 플러스 IP4가 이제 인도 태평양 네 개 국가인데 뉴질랜드, 호주, 일본, 저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 전략적으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저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진전을 좀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다 실패한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저희하고 양자회담 하는데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관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서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의 국방비를 올려주는 게 가장 핵심 의제인데 예. 그게 우리가 눈치 없이 가버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조차 한 번도 못 해버리고 우리가 실익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미 뭐 7월 8일 날 뭐 7월 패키지론이 있다 관세 협상 그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 법원에서 제동 걸려가지고 이게 항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트럼프하고 급하게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 이거 다시 미국 그 법원에서 잘못돼 버리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고 예. 이미 영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관세 협상 결과를 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초청국가잖아요.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총리도 불참했고 일본 총리도 불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간다? 이것도 뜬금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일본과 호주까지도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는 것이 적절치 않고 지금도 중동 어떤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카타르라든지 UAE에다가 지금 LNG 원유선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책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도 지금 비축류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뭐 물가 관리, 금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고 뭐 오펙이라든지 아니면 유엔 총회 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나토에 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7월 8일 협상을 앞두고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가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자리일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호주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의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예측 가능한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토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도 일본과 호주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존과는 다른 결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대신 가기로 했고 일본하고 호주 역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간다거나 외교부 장관이 가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죠. 여야의 대치가 지금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여야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출판 기념회는 원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항상 정치개혁 방안 중에 1번으로 언급되는 건데 실제 책은 그만큼 안 팔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한 5년 동안 너무 번 돈 대비 많은 돈을 쓴 거예요. 6억 정도 돈이 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피의자라는 단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야말로 기획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막 검찰 내부적으로 사건이 배당됐고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워서 벌써부터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요걸 거론하면서 조국 판박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나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019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죠.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갖고 있었던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게 계기가 돼서 당시에 정말 광화문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저는 결국 그 에너지가 2022년에 정권 교체,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의혹만큼이나 크고 중대합니다. 수상한 돈 거래, 아무리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본인이 5년 동안에 5억 1천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은 게 거의 대부분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출한 것은 8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럼 그 비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재혼을 했고 또 빙부상이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은 대부분의 그 자기 정도의 경력이 되는 국회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상적인 금액이 그럼 과연 뭐 5, 6억, 6, 7억이 되는 돈이라는 건가요? 저는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뭐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검찰 뭐 수사는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 후보로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국민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자꾸만 뭐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는 대단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10대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강조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주진우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의 이제 재산 증식 문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세비, 쉽게 말해서 월급이 5억 정도 됐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뭐 8억, 10억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애경사가 2번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그 해에 또 썼다면 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아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하고 뭐 검찰에 수사가 배당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표적 수사로 저희가 비춰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뭐 불법이 아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저희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천 개입 나왔을 때 카톡 제시하니까 뭐 음성이 없다 하고 음성 제시하니까 불법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자료 제출을 충실히 안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의혹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차근차근 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또 국민에게 저는 또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많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증인과 참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동안 역대 없었던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운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결국 이런 과정은
인사청문회 자체,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잣대를 공직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후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모 씨와 관련해서 그분 정도는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불러서 그분에게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증인,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제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없이 어쨌든 모든 것을 이제 해명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정부 초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이 강모 씨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불발이 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불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인사청문회에 부르자라고 하면서 이게 갈등이 시작됐고 인사청문회 법상 이 증인이 나오려고 하면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줘야 됩니다. 그 시점을 보면 그게 6월 20일 오후 일몰 전입니다. 근데 이미 배우자에게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증인 신청 리스트가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하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시간이 남았고 또 김민석 그 후보자가 또 납득을 할 수 있는 그 증인이면은 저는 지금도 신간이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 배우자 같은 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 800건 정도로 그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서 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많이 해봤지만 이 8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중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했으면은 또 기본적인 한 200건 이상은 다 갔다고 제가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그동안 보면서 증인 불러가지고 히트를 친 제가 청문위원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날카롭게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평가를 또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이제 인준 촉구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당의 인준안을 이제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냥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국회의 어떤 의석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법 절차상으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야당과의 협치의 어떤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어떤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많이 비난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저희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 가지고 좀 통과시키고 싶은 입장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문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해명을 듣고 또 협의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검은 봉투법은 뭔가요? 지금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이 없잖아요. 그 소명 가능한 수입 금액의 대부분을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 기념회라는 게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판 기념회를 하면 본인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선관위에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 과제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번 총선에 나온 사람들은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자 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출판 기념회가 이렇게 음성적인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둔갑돼서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한 사람당 10권 이상의 책을 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제도권 안으로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없애겠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김민석 의원 때문에 공론화된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입의 대부분이 아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걸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에 지금 이 검은 봉투법이 발의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작년에도 이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출판기념회 하지 맙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대 정치인들이 이것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뭐냐면 뭐 정치인 정광제가 있지만 이 출판기념회를 할 때는 작가 정광제가 되어가지고 책을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 자금으로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면 이 돈도 정치 자금으로 포함을 시키자. 그리고 사전에 선관위에도 신고하자. 그래서 좀 투명한 회계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국회가 이것을 입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득권 차원에서 여와 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왔던 건데 이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양당이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당대표 선거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의원과의 친명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당 당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번에 이미 이제 출사표를 냈고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제 제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면 울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총선도 이끌었고 또 탄핵까지 이끌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금까지 역정을 함께 헤쳐나왔겠습니까? 그런 끝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옆에서 일종의 같이 협업을 했던 이 동지로서 마음이 울컥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 뭐냐면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점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들 간에 이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당원들의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든다면 이 최전방 공격수 메시나 뭐 그 호날두 같은 그런 이제 득점력이 좋은 선수고 정청래 의원이. 네, 정청래. 그리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에서 이 필드 위의 사령관처럼 어떤 조율을 하고 패스를 찔러주는 본인이 득점을 하기보다는 이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교적 온화하고 조용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청래 같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또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과도하게 공격을 당할 때는 좀 방어도 좀 해주고 같이 좀 싸워주고 관철해내야 되지 않냐라는 또 그런 당내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교회 오빠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 또 야당을 좀 설득하면서 총리 인준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조금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 사실 누가 뭐래도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은 찰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조직적으로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인천 지역 의원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인천 지역과 박찬대 원내 지도부를 함께 하셨던 현역 의원들 그 중심으로 박찬대, 쉽게 말해서 찬대파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캠페인 도중에 호남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예. 이 비수도권에 있는 또 호남권 의원들이 또 청래파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직 당대표 접수가 7월 10일까지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3의 후보, 4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양강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7월 중순은 지나봐야지 누구에게 무게가 실릴까라고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지지하면은 정청래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면 박찬대 쪽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필요 없이 한 명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성향 차이에 따라서 저는 호불호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찬대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정청래 의원은 스타 플레이어고 나는 플레잉 코치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과연 그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연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성향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아마 지켜볼 것 같은데 당원들은. 근데 두 분의 출마 선언문을 다 들어보면요. 종합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의 성공을 이끌 주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당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단심이 민심이다라는 논리로 어쨌든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하면서 전체 그 당대표 선거 판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저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우리 정당이 국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당대표를 뽑는 그 규정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민심 30%입니다. 그럼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권리당원 55%인데 이 권리당원은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구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심적으로는 많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도로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제 8월 2일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는데 저녁 식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끝나는 거죠. 한번 그 화면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네 이게 이제 한남동 관저죠. 대통령 관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문진석 허영 부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소통 부대표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상혁 소통 부대표까지 해서 신임 원내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네요. 지금 만찬장이 꽉 찼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다 보면 당내 인사들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이 협업을 잘 이루어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셨고 하여튼 당정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다라고 했고 지금 신임 또 김현정 그 대변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지켜보니까요.
아무리 시센 하더라도 이 당정 관계가 수직화가 안 되고 수평화가 되려면 이건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 야당 시절에 국민의힘의 이 수직적인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인 후보 때 말씀하셨던 당과 대안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기조를 지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 이런 관계를 중요하다, 매우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도 이런 관점에서 아마 당원들이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다음 날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보안시설에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응징을 예고했지만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아서 보복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요르단에 특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예, 그곳 요르단에서도 미사일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암만에는 오늘 오전에도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연일 요르단 상공을 지나면서 이곳에 연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고 특히 밤 시간에 종종 미사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튿날인 현지 시간 23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보안시설에 100개가 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로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기관을 전례 없는 힘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막기 위해 이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다며 미국이 전날 이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군이 사용한 폭탄의 폭발력과 진동에 민감한 원심 분리기를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와 함께 서부와 동부, 중부에 있는 공항 6곳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오늘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텔라비브 등 이스라엘 곳곳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미국 이제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에 공이 이제 이란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또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는데요. 핵시설 피격에 대한 대미 보복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 타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방안과 함께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 시 더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한 만큼 이란은 즉각 대응하지는 않고 내부적 반격 여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하거나 미국인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과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시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국적자를 상대로 전 세계적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이란의 현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공습한 이유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며 정권교체 시도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러시아는 역사와 국제법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락치 장관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서한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에 미군의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언 이틀 만에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의 배경은 뭐였을까요?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저울질하던 트럼프 대통령. 협상 가능성 등을 들어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현지 시각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2주 안에라는 발언을 뒤집은 건 아니지만 2주의 시간은 이란에 줬다는 거로 대체로 해석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절반 넘게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 상황에 공습이 단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에 시간을 더 줘도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스라엘의 거듭된 지원 요청에 조기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 등입니다. 결국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될 거란 위기의식,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와 개인 정서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ll U.S. allegations against Iran are unfounded, with no legal basis and politically motivated. The timing, nature, and scale of Iran's proportionate response will be decided by its armed forces.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의 대외 분쟁 최소 개입 기조가 흔들리고 개입을 계속하기도 발을 빼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40여 명이 민관 공조 아래 무사히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 44명과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1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육로로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피 과정에는 이스라엘 한인회가 희망자를 파악해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고 주 이집트 대사관이 이들의 입국 수속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은 월요일인 오늘 우리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020선까지 도달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 3,000선을 내줬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올라 1,38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1% 가까이 빠지며 2,992.20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2,970선까지 무섭게 하락하다가 차츰 낙폭을 줄여 0.24% 내린 3,014.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9천억 순매도였지만 개인이 1조 3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2에서 3% 상승 개장했다는 소식에 정유주는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17% 올랐습니다. 흥하해운이 15%, HMM이 2% 오르는 등 해운주도 올랐는데 이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운임 상승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컸는데 1.50% 내린 779.67로 개장해 772선까지 빠졌다가 0.85% 내린 78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를 이끈 정책 기대감이 식지 않아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선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가 낙폭을 좀 줄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의 어떤 불안정성보다는 대내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 심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는 중동 사태가 확산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며 1380원대에 올라선 점도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살아났는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받고 현재 70달러대인 유가가 90달러대까지 오른다면 지난 1분기 고점인 1460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5km 가까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는데 경찰은 가해 차량을 몬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구급대원들의 출동 당시 상황을 표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새벽 소방차가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길 위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아이폰 충돌 감지 신고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도착해서 구조 대상자 2명 발생했다라는 무전이 나왔네요. 경기 용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국도를 역주행하며 달리다 또 다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엔 20대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가해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도 사고를 피하려다 갓길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왼쪽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이현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는데 1차로로 계속 역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술 냄새가 난 점, 음주 감지기가 반응한 점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체열한 뒤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게 1년 전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공장 화재는 여전히 잇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치솟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순식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배터리 폭발로 30명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장면입니다. 이후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화재 책임을 놓고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 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사업을 총괄하는 건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본부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가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가 아닌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가 다 돼가는데도 박 대표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살았으면 산자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도리는커녕 오히려 죽은 사람한테 지금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당시 참사로 불거진 제도 개선 부분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우려가 큰 배터리 공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공장은 해마다 현장 안전점검을 받게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상구 훈련이나 소방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게 진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 배터리 공장과 포항의 배터리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반짝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내일과 모레 다시 전국을 오르내리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쳤던 장마가 숨을 고른 사이 전국에 반짝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양평 옥천면은 36.2도까지 오르며 가장 더웠고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겁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 서울과 울산, 전남 등 내륙 곳곳에 오존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던 저기압이 점차 한반도를 향하면서 다시 전국을 적실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면서 23일 야간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25일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서울 등 내륙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주 후반에 정체전선이 또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약화되며 전국적으로 강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28일경 다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부터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더위와 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장마철. 비가 시작되면 예보된 강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강한 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지난 주말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온열 질환자 11명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환자는 모두 263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치솟았던 지난 18일에 25명, 이른 장마가 시작된 19일에 2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특검법이 허용하는 최대 인원인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팀도 인선을 서두르며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춰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법에 규정된 파견검사 요청 인원 40명을 꽉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포함한 경찰 14명도 추가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담당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심인데 부장급 파견 검사가 각각 팀장을 맡은 8개 팀이 2가지씩 수사를 맡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별로 사안별 수사팀 계획은 어떠십니까?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파견 검사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팀이 사용할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13층도 막바지 내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빠른 입주와 출범을 위해 애초 낙점에 발표한 사무실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방문도 예고했는데 이대환, 차정현 등 내란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검사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파견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도 공수처에 또 사정이 있어서 논의를 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인 260여 명 규모 내란 특별검사팀도 감사원에서 국방 담당 감사관 3명을 데려오는 등 인선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소속의 특검 파견은 역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사위원을 지낸 조은석 내란 특검에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데려오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불응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도 오늘 김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만 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정리해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모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영상 관련 특검 수사받고 주셨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혹시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전 씨가 건의 2라고 저장된 연락처에 윤 씨 등 통일교 인사 4명의 명단을 보내며 청탁 내용 중 하나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조만간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전 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 검사 7명 가운데 3명이 파견될 예정인데 현재 자료를 보낼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기존의 수사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사본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김 여사 소환 조사 등을 추진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집권여당의 첫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는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삼선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고 탄핵 정국에선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검증된 원팀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명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문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4선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두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호흡, 이른바 찐명 후보임을 전면에 내건 만큼 향후 당권 레이스는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지지층 사이에선 벌써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박 의원은 계파 갈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 의원 역시 박찬대 의원은 정치적 동지라며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선 권리당원 표심이 이전보다 커진 55% 반영됩니다.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쇄신 개혁 의지가 없다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회 방문은 민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일각에서 전당대회로 연결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이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개혁 동력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며 당 지도부가 개혁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원, 시, 도지사들과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빨리 힘을 합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26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어느 상임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치를 언급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수당 폭정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새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 정책, 운영 수석 부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철강 관세 불똥이 수출 주력 품목인 가전에까지도 옮겨붙으면서 가전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대미 철강 수출액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월별 수출 물량은 비교적 유지됐지만 지난달 수출 단가는 톤당 1,295달러로 9%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이 마진을 줄이고 버티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세를 좀 최소 부담을 해야 미국 내에서의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달 4일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업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철강 관세가 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매겨졌습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 관세의 50%가 부과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가격이 5%가량 비싸집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는 게 답이지만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이러한 공습까지 터지면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업이 완충시킬 수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일시적으로 버티기 해야 되는. 더욱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도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그저 새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에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품마다 차이가 커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가격은 최대 2.5배, 냉방 속도는 원하는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5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걸이 에어컨 성능 실험장. 35도인 공간에서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킨 후 24도까지 낮추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최평형에서 삼성전자의 벽걸이 에어컨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루컴즈전자와 하이얼 제품은 14분을 넘겨 최대 5분 가까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또 에어컨을 5시간 동안 켜놓고 평균 온도와 설정 온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에선 LG전자와 삼성전자, 하이얼 제품이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1.2도로 편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소음 실험에서는 캐리어와 하이얼 제품이 조용한 거실 수준인 40데시벨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품별 가격 차이는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120만 원대로 다른 제품보다 2.5배가량 비쌌지만 미세먼지 제거 등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부가 기능은 삼성전자의 7평형 제품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의 7평형 제품이 18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달에 드는 전기요금은 LG전자 제품이 1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그 외 4개 제품은 19,000원에서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은 설치 공간의 면적을 고려해 냉방 성능이나 소음, 에너지 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치평동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한 차량 뒷바퀴가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주서구청은 구멍에 빠진 차량을 옮기고 땅 꺼짐의 규모와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용담동의 마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마트 직원과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고 김세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LKBN 파트너스는 유튜브 운영자와 고 김세론 유족이 위조된 녹취를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넘어 김수현을 고소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 12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리그 선두를 달리는 한화의 철벽 마무리 김서현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롯데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6명을 배출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한화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프로야구 최고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178만여 표를 받아 171만여 표를 받은 롯데 외야수 윤동희를 제치고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으로 소속팀 한화의 선두 질주를 이끌며 야구 팬들은 물론 선수단 투표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화는 김서현 말고도 폰세와 박상원 등 투수 3명과 외야 플루리얼까지 올스타전 나눔팀 베스트 12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동원과 오스틴, 박혜민이 뽑힌 LG와 김도현과 박찬호, 최영우가 이름을 올린 기아는 각각 3명씩 베스트 라인업에 뽑혔습니다. 드림팀에선 롯데와 삼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롯데는 외야수 윤동희와 레이에스, 이루수 고승민, 유격수 전민재에 마무리 김원중과 지명타자 전준우까지 모두 6명이 베스트 12에 뽑혔습니다. 삼성은 원태인과 강민호 배터리에 디아즈, 구자욱이 이름을 올렸고 배찬승이 고졸 신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올스타 팬 투표는 역대 최다인 352만여 표를 기록해 프로야구 인기를 다시 실감하게 했습니다. 드림올스타의 삼성 박진만 감독과 나눔올스타 기아 이보모 감독은 각각 13명씩 모두 26명의 감독 추천 선수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홍명보호가 다음 달 국내에서 치러지는 동아시안컵에 나설 선수단 23명을 확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대회가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해외파 출전 의무가 없는 만큼 K리그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던 마치다 젤비아 공격수 나상호를 2년 만에 호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마치다 제비야의 오세훈과 전북 전진우가 포함됐고 장신 스트라이커 이호재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홍명보호는 다음 달 7일 중국, 11일 홍콩, 그리고 15일에는 일본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치전선이 북상하며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며 더위는 오늘보다 덜하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 내륙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이 21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 대전이 26도, 광주는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